조선시대 대명 사신응대 1. 사신이 오기 전 준비의 긴장감.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조정은 즉각 분주해진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유하는 고을들을 단속하는 것이었다. 관아의 벽과 창호를 새로 바르되 반드시 글자가 없는 종이를 써야 했다. 이미 발라놓은 것이라도 다시 뜯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 현판이나 누각에 걸린 글씨도 모두 내려야 했다. 왕의 수결이 찍힌 문서나 어압, 도장류는 사전에 찾아내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겼다. 법령 문서와 장부도 마찬가지였다. 사신의 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는 일체의 공문서는 치워버렸다. 중국 사신이 달력을 보자고 하면 아직 당력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둘러댔고 조선의 역일은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 사신을 환영하면서도 내부를 들여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2. 국경에서의 첫 만남 선의의 예절.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이르면 선의사가 먼저 나가 맞이했다. 이때 좌석 배치부터 정해진 법도가 있었다. 중국의 도사는 북쪽 벽을 등지고 앉고 선의사는 동쪽, 의주 목사는 서쪽에 자리를 잡았다. 단순한 자리 배치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양국 간의 위계를 공간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다. 사신이 무언가를 건네면 일단 3번은 사양하는 것이 예의였다. 그래도 계속 권하면 어쩔 수 없이 받되 반드시 상응하는 답례품을 즉시 돌려주었다. 만약 상대가 준 물건의 가치가 미리 준비한 답례품보다 비싸다면 의주에 비축해둔 포목을 꺼내 모자란 만큼 보충했다. 선물을 그냥 받아오면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다. 요동의 장수 직급에 따라 증여 기준도 달랐다. 대장급이 오면 흑마포백 저포백 면주각 5필에 유지석 4장, 유롱 10벌을 준비했고 비장급이면 각 3필에 유지석 4장, 유롱 5벌, 1500호급이라면 각 2필에 유롱 3벌이었다. 이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상대의 직급을 파악해두는 것이 선의사의 중요한 임무였다. 3. 복식으로 표현하는 외교 무엇을 입느냐의 문제.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무슨 옷을 입느냐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외교적 언어였다. 황제의 조서를 맞이할 때는 조복을 갖추어 입었다. 칙서라면 격이 한 단계 낮은 길복이었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예를 차릴 때는 흰옷에 검은 각대를 둘렀다. 나라에 상이 난 경우에는 또 달랐다. 원접사와 선의사, 그리고 외방 수령들은 조칙 앞에서 숙배할 때만 길복을 입고 사신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백의의 오사모와 흑각대를 착용했다. 연향을 베풀되 풍악은 쓰지 않는 것이 상중의 예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옷차림 하나가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4. 사행단의 내부 규율 가는 길의 규칙들. 사신 일행이 북경을 향해 이동하는 동안 조선 수행원들은 엄격한 행동 수칙을 지켜야 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이었다. 밥을 먼저 먹으려 하거나 좋은 숙소를 차지하려 하거나 좋은 말을 먼저 잡으려 다투는 행위는 모두 금지였다. 관진에서 강을 건널 때도 먼저 건너려 경쟁해서는 안 됐다. 술은 절제해야 했다. 세종 당시 이조 판서 허조는 술로 몸을 망친 사례를 열거하며 이를 경계했을 정도였다. 중국인을 만날 때는 관부나 마부처럼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꾸짖거나 때리는 일이 없어야 했다. 수행원 중 누군가가 규율을 어기면 직급에 따라 처벌이 달랐다. 2품 이상의 관원은 귀국 후 왕에게 보고하여 처벌을 결정했고 3품 이하는 현지에서 즉시 처벌할 수 있었다. 회동관에 도착한 뒤에는 더욱 엄격해졌다. 밖으로 함부로 나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대궐 안에서는 마주 서서 이야기하거나 눈을 두리번거리거나 소리내어 짓거리는 것도 금지였다. 본국 출신 환관이 대궐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사적인 이야기를 나눠서는 안 됐다. 물품 검색도 피할 수 없었다. 귀국할 때 수행원들의 짐은 중국 경내에서든 조선 경내에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검사받았다. 애초에 규정된 포목 이외의 물건은 들고 나갈 수 없었다. 5. 문답의 기술말 한마디의 무게.
사신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르는 척하는 것과 알겠다고 미루는 것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었다. 공사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마땅히 전하께 알겠다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통사나 하급 수행원이 불편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지위가 미천하여 국가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물러섰다. 자세한 내막을 캐물어도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로 버텼다. 군사 문제는 특히 신중했다. 출병 여부나 장수의 이름, 병력 규모는 사실대로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아군이 얼마나 죽이고 사로잡았는지 실수를 구체적으로 물어오면 알지 못한다로 잘라 말했다. 협공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기후나 지형 같은 객관적 사유를 들어 설명했다. 아군이 먼저 철수한 이유를 추궁받으면 이미 충분히 토벌하였고 강변에 방수군을 배치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인과의 관계를 추궁받는 장면도 자주 있었다. 야인을 불러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 수행원들은 이렇게 답하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야인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다. 혹은 친족을 만나러, 혹은 소금과 장을 구하러 변방에 왔기에 변장이 후하게 대접하여 보낸 것일 뿐이다.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이 달랐다. 초기에는 일본과 교통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이미 여러 차례 외국 관련 자문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방침을 바꾸었다. 국경이 멀지 않으니 외인이 고기를 잡거나 소금을 팔러 오면 거절하지 않았다. 예를 갖추어 오면 예로 대접하며 통신사가 왕래했을 뿐이라고 사실을 인정하되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6. 태감을 다루는 법 친분과 경계 사이. 사신단 중에서도 내관, 즉 태감들은 특별히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들은 황제 곁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잘 구슬리면 도움이 되었고 적으로 돌리면 곤란해졌다. 태감 곡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선의 박물관면을 황제에게 주청해주는 대가로 사적인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성질을 들먹이며 압박했다. 조선 측은 배신이 사적으로 진언하는 예가 없다며 원칙론으로 맞섰지만 동시에 그를 완전히 적으로 만들 수도 없었다. 결국 형편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준비해주는 형식은 피하되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을 묵인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는 정사와 부사 사이의 알력이었다. 세조대의 사신으로 온 진가유와 왕월의 경우 왕월이 원접사에게 은밀히 말했다. 나와 상사는 같은 흠차 사신인데 그는 남인이고 나는 향인이다. 매양 그에게 양보하는데 그는 본래 교만하고 착오를 많이 낸다. 전하께서 내 처지를 알아달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으면서 양측을 모두 적절히 대우하는 것이 원접사의 역량이었다. 7. 국내 정변 이후 사실을 얼마나 말할 것인가. 중종 반정처럼 전왕이 폐위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신단은 가장 어려운 문답 상황에 놓였다. 사목에는 예상 질문과 모범 답변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패왕을 어떻게 부르느냐고 물으면 전왕이라 답했다. 전왕의 병 증세를 물으면 어릴 때부터 풍연증이 있었는데 세자가 죽은 뒤 애통이 지나쳐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전왕의 소재를 물으면 별궁에 있다고만 했다. 신왕의 나이와 전왕과의 관계는 사실대로 밝혔다. 양위 경위를 물으면 전왕이 모비게 품하고 신민과 의논하여 친히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명나라 예부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낭중 장종은 전왕의 병이 낫는다면 어디에 둘 것인가, 분쟁이 생기면 어찌할 것인가라고 날카롭게 따졌다. 좌시랑 왕화는 사람을 보내어 현지를 조사한 뒤에야 승습을 허가하겠다고 버텼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수행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칙론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예의지국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8. 연회 자리에서 긴장 속의 술자리.
공식 연양은 외교의 연장선이었다. 사신이 연회를 거절할 경우 원접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전하께서 조정을 공경하는 뜻이니 비록 상사가 있다 하더라도 얘는 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맞섰다. 그러나 사신이 끝내 고집하면 왕에게 보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여지도 남겼다. 연회 중에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성절사 한치영이 북경에서 귀국할 당시 태감 곡청이 박물감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물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무엇은 면제해도 되고 무엇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생명주나 황생명주처럼 궁중에서 기묘하게 쓰이는 것은 빼면 안 된다고 했고 인삼은 황제가 차로 마시니 절대 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정보를 빠짐없이 기억해 귀국 보고서에 담는 것 또한 사신단의 임무였다. 9. 시대별 응대 기조의 변화. 세종대의 사신 응대는 격식을 다지는 시기였다. 복식제도, 연회 절차, 야인 문제와 관련한 문답 요령 등 기본 틀이 이 시기에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복식제도를 문의할 때는 예부의 낭청 한 사람과 먼저 친분을 쌓고 뇌물을 건네가며 기회를 살펴 물어보라는 현실적 지침까지 담겨 있었다. 세조대에는 건주의 정벌이 핵심 변수였다. 중국 군대와 협동작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군사 정보를 최대한 감추어야 했다. 전과를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지, 중국 장수를 어떻게 접견할 것인지, 포로와 수급을 어디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지침이 만들어졌다. 성종대는 박물감면 교섭이 주요 현안이었다. 태감과의 사적 관계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 대신에 사적 진언 관행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를 놓고 대신들의 의견이 갈렸다. 왕이 연을 탈 것인지 말을 탈 것인지 같은 의례 문제도 사신과 신랑이를 벌이며 하나씩 조율해 나갔다. 중종 반정 이후에는 정변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폐위를 자연스러운 양위로 포장하고 명나라의 의심을 잠재우며 승습을 인정받는 것이 사신단의 최우선 임무였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외교 지침이 아니다. 강대국 앞에서 말 한마디 옷 한 벌, 자리 하나까지 계산해야 했던 사람들의 긴장과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문서다.